안녕하세요. 전 부모 없이 30년간을 살아오다가 최근에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에게 부모님한테 받아야 할 사랑까지 차고 넘치게 받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 구독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부모님 없이 평생을 살아온 저에겐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아직 믿기지 않고 감사하기만 했고, 그래서 시댁 식구들에게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 서방님이 결혼하고 동서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유 없다고 하지만 행복했던 시댁 생활이 동서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원하게 집을 엎어준 덕분에 지금은 속 시원히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됐고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저도 다른 사람한테 고자질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했던 거 시원하게 다 풀려고요. 야, 장민서,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진짜 짜증나. 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우리 아빠가 출장 다녀와서 사다 주신 인형이라고. 너 같은 고안 구경도 못 해볼 물건인데 왜 욕심나냐? 아씨, 이거 빨지도 못하는데 장민서 손 닿은 거 더러워서 만지기 싫단 말이야. 은주야, 오해야. 나 이게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주워준 건데 내가 왜 네 물건에 욕심을 내겠어. 예쁜 건 알지만 나 남의 물건 탐내고 그런 사람 아니야. 당장 사과해. 사과? 무슨 사과?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하지. 너 오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야. 저런 거지랑 왜 같은 반이 돼가지고 재수없게. 고아, 어렸을 때부터 질리게 들었던 그 단어가 전 죽기보다 싫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기억도 나지 않던 때에 고아원 앞에 절 버리고 도망치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하고 낳은 자식이 돌이에요. 뉴스에서 어쩌다 끔찍한 사고 소식이라도 나오면 품 안에 있는 아이를 조용히 끌어안고 그런 결심을 합니다. 살면서 어떤 험난한 일이 닥치더라도 이 아이를 가장 먼저 구할 거라고. 난 자식을 버리는 그 비겁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요. 자식 가진 부모라면 다들 공감하잖아요. 아무리 불구덩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 거기 혼자 들어가 있는 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한 몸을 희생하더라도 자식부터 구하고 싶은 그런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내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날 버렸으면 부모님이 잘못한 거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억울해. 진짜 억울해.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죄가 있다면 책임감 없는 부모 밑에서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죄일 텐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죄 없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억지 때에도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에겐 아주 오랜 세월 미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질투를 느끼기도 했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동네가 좁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동네에서 얼굴 아는 친구들이 계속 같은 학교에 진학을 하는 일이 흔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한 번 사이가 틀어진 친구와 고등학교 올라가는 내내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소리기도 했고요. 오은주, 그 이름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은주는 의사 부모님을 둔 친구였어요. 부모님이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은주 앞에서는 쩔쩔매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또 얼마나 방귀를 뀌고 다녔겠어요. 선생님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애, 부잣집 외동딸, 그런 타이틀 속에서 은주는 점점 더 남을 절대로 신경 쓰지 않는 아나무인으로 자라게 된 거죠. 어디서 냄새 같은 거 안 나? 아무리 부모가 없다지만 너희 고아원에선 씻는 방법 같은 거 안 알려주니? 아니면 거기에는 뭐 비누 살 돈도 없는 거야? 냄새나서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 얘들아, 안 그래?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민서 자리 내일 뒤로 빼버리던지 해야겠다. 그리고 아나무인인 은주 눈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받았던 건 저를 위해 학교에 찾아와서 큰 소리를 내줄 수 있는 부모가 없었던 바로 저였습니다. 얼마든지 괴롭혀도 절대 뒤탈이 나지 않는 애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반에 그렇게 애들이 많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절 도와주는 친구들이 없었죠.
속으로 그 애들이 너무나 믿긴 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괜히 저를 도와주겠답시고 나섰다가 그 다음 괴롭힘 타겟이 본인들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저 혹시 반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오은주 걔가 저 보기만 하면 괴롭히는 거요. 제가 무슨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걔를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도 좀 숨 좀 쉬고 살게 반이라도 바꿔주시면 안 돼요? 너 지금 네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은주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인데 너 괜히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친구 함부로 모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한참 애들 공부 열심히 할 때인 거 몰라? 부모님도 없으면서 대학 가고 떳떳하게 살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이렇게 학교에 분란 만들려고 머리 굴리고 있어. 머리를 굴리길. 당장 안 나가? 도와달라고 손을 뻗어보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참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애였어요. 괜히 저한테 손을 올리고 상처를 내고 하면 문제가 커질 것을 아니까 애들이랑 항상 몰려다니면서 집단적으로 저한테 폭언을 하고 괴롭히는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거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몇 대 맞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여자아이들 괴롭힘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애들이 저한테 심한 얘기를 하는 걸 녹음해서 교무실까지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교무실에서 그 테이프를 트니까 선생님들이 다들 수근수근 거리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그런 제 손목을 잡아가지고 상담실로 끌고 들어갔어요. 제 입 막으려고요. 애들끼리 놀면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쪽팔리게 교무실까지 들고 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하여튼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잃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지. 하여튼 너 학교에서 우리 반 학교 폭력이니 뭐니 말 나오기만 해. 알겠어? 뭐 어떻게 신고를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주치지 않게 반이라도 바꿔달라고 사정하려고 들고 갔었는데 돌아오는 그 싸늘한 반응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나름대로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던 거거든요. 그래도 어른이니까 적어도 선생님이니까 무슨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요. 헛된 기대였던 거죠. 선생님도 결국 의사 학부모 앞에서 이렇다 할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한심하고 창피한 어른이었습니다. 민서야, 네가 담임한테 가서 꼰질렀다며? 우리 민서 담도 크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래? 선생님이 네 편 들어줄 줄 알았어? 야, 얘 얼굴 봐봐. 진짜 웃기지 않냐? 우리 담탱이가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하고 얘 그대로 돌려보냈대잖아. 그래서 그렇게 실망한 얼굴 한 거야? 나 너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 이거 가지고 문제 만들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 건드리고 괴롭히면 그땐 나도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가만 안 있으면? 그럼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이게 그동안 오냐오냐 하면서 봐주니까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네. 안 되겠다. 오늘 은주 교육 좀 시켜야지. 야, 뭣들 그렇게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 너네 앞으로 나가서 망 안 봐? 핸드폰 내려. 아무도 찍지 마. 그동안은 그래도 손찌검까진 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최악으로 가진 않았었는데 참 사람이 못 되려면 이렇게까지 못 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고자질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날따라 유난히 절 괴롭히고 싶었는지 몰라도 은주는 애들한테 망을 보라고 시킨 뒤 저한테 손을 올렸습니다. 반격을 하고 싶어서 허우적거렸지만 은주 옆에서 시녀처럼 행동하는 애들 몇 명이 저를 붙들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없다는 대가가 이렇게 가혹하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시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고요. 그 난리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친구 하나가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아닌 학생주임 선생님을 불러왔거든요. 네가 아주 부모 뺑만 믿고 이제 학교에서 별 나쁜 짓을 다 하는구나. 당장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학교 오시라고 해. 어디 여자애들이 이렇게 무식하게 쌈박질이야 쌈박질은. 그리고 너도 당장 연락해서 부모님 오시라고 그래. 알겠어? 저 부모님 안 계세요. 두 분 다 안 계신다고요. 그리고 잘못한 건 쟨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여태까지 계속 괴롭힘 당했던 것도 저란 말이에요. 잘못은 제가 한 거라고요. 그동안 쌓여 있었던 서러움이 한 번에 터졌던 것 같아요. 애들이 복도로 막 지나가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담임 선생님이 달려와서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조용히 넘어가자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참 공정하신 분이었구나 싶은 게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학생이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걸 들었는데 학교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기어이 은주의 부모님이 학교로 소환됐죠. 뭐 저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자기 딸의 과오를 사과라도 하셨냐고요? 그렇게 바른 인성의 부모님이 있었더라면 은주가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겠죠. 오자마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딸 전학 보내겠다고. 그럼 되겠냐고요. 너 담임 선생님한테 상담했었다며? 우리 은주랑 다른 반하게 해주면 조용히 입 다물고 넘어간다고. 네가 원하던 대로 우리 은주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낼 거니까 괜히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너 요 앞에 고아원 출신이라면서? 이미 거기 원장님이랑도 말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와서 딴소리 하지 말아라. 얘 눈빛 봐봐. 이런 애들은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아우. 그분들 이미 저희 고아원에 전화해가지고 고아원에 기부를 할 테니 이번 일은 좀 조용히 덮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 원장님이랑 말까지 맞춰놓은 상태더라고요. 정작 당한 건 저인데 이 일에서조차 전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비참하고 괴로웠습니다. 사건은 정말 순식간에 빠르고 조용하게 해결됐어요. 절 그렇게 괴롭히던 은주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전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야 조용한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죠. 그나마 대장 노릇을 하던 애가 사라지니까 눈치를 보면서 어울렸던 애들도 절 함부로 건드리거나 하지 않아서 그거 하나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어른들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도 끝까지 모른 척을 했었던 담임 선생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그 사람들 돈을 받을 수 있냐고 따져 물었을 때 그럼 네가 이 돈 벌어올 수 있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던 고아원 원장님. 세상엔 나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심했을 때 답은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동안 학교에서 애들 눈치 보느라고 책상에 엎드려서 제발 나를 좀 무시해줘라. 오늘은 그냥 조용히 좀 넘어가줘라. 버텼던 날들이었는데 누구보다 일찍 학교에 와서 누구보다 늦게 학교에서 나가는 완벽한 모범생이 됐습니다. 네가 지금 장학금 받으면서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는 여기밖에 없어. 그래도 네가 정신 차린 것 같아서 선생님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지금 네 성적이면 학교장 추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아니요. 저 그 학교 안 갈 거예요. 제가 왜 선생님 면 세워주는 일을 해야 돼요? 저 계속 무시하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집 잘 사는 애들만 선생님 학생이고 나머진 그냥 들러리예요? 제가 가고 싶은 학교 알아서 갈 거니까 저 가지고 선생님 실적 채울 생각 하지도 마세요. 뭐? 이게 어디서 못하는 말이... 야, 내가 나 잘 되자고 그래? 다 네 생각해서... 저한테 번쩍 손을 올리려던 선생님이 교무실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 눈치를 쓱 보면서 손을 내리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아,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날 그렇게 무시했던 선생님도 감히 나한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 거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내 노력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던 것 같습니다. 고아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기 위해 전액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했습니다.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웃고 떠들고 몰려다니는 건 명품 가방을 사서 메고 다니는 것보다 더 사치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싶었죠. 그렇게 꾸역꾸역 노력해서 좋은 대학까지 들어가 놓고서도 전 여전히 학창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혼자였거든요. 너 우리과지? 우리과 1등. 맨날 공부만 해서 얼굴 본 적 한 번도 없나 보다. 넌 동아리 같은 거 안 들어올래? 나중에 이력서 쓸 때도 도움될 텐데. 시간 많이 안 잡아먹어.
그랬던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던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이제 막 복학을 한 선배였어요. 어쩔 땐 너무 호구 같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었죠. 남 얘기 잘 들어주고 누가 무슨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하지 못해서 매일같이 술자리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요. 대학까지 들어왔는데 친구도 없이 이렇게 지내는 건 너무 외롭지 않겠냐면서 저에게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거절하면 그만인데 진짜로 만날 운명이었던 건지 뭔지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남편과 동아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웃고 하면서 과거 가슴속에 깊게 남아있던 상처들도 조금씩 나아갔죠. 그때 만남이 인연이 돼서 졸업하고 나서 2년 정도 후였던가? 남편에게 우연히 저희 회사 근처인데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연락이 왔고 끊겼던 연락이 그렇게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남편이 오랜 구애 끝에 저희 연인이 됐고요. 대학생 때부터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해. 민서야, 넌 나랑 결혼할 생각 있는 거 맞지? 내가 결혼 얘기할 때마다 피하는 것 같아서. 승훈 씨도 동기들이 하는 얘기 들어서 내 사정 얼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나 부모님 안 계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계속 자랐었고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주석에 앉아줄 사람도 없어.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진짜 고아야.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까지 다 알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실 시부모님이 몇이나 되실 것 같아? 미안해 승훈 씨. 만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남편은 결혼 얘기를 계속해서 꺼내면서 제 눈치를 살폈어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받아주지 못했던 이유는 시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따뜻한 가족관계 속에서 한 번도 부모님 뜻을 거역한 적 없이 살아왔던 남편이 괜히 저와의 결혼 허락 때문에 가족들이랑 나를 세우고 틀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전 우습게도 그걸 먼저 걱정했었거든요. 남편이 대놓고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땐 정말 이런 대답을 하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밀어냈던 거고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보인 남편의 반응 때문에 제가 마음을 고쳐먹게 됐잖아요. 저희 남편 제가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그 먹먹한 마음이 아직도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줬었던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거든요. 딱딱하게 얼어있는 절 끌어안더니 조용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학창시절부터 정말 이 악물고 독종처럼 살아왔거든요. 어쩌면 전 계속해서 괜찮다, 잘했다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살면 누군가 나한테 그 소리를 해주지 않을까 하고요. 정말 고생했다. 고생했어. 내가 어떻게 당신 인생을 다 안다고 말을 하겠어. 절대로 그런 말 못하지만 당신 정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던 사람이고 내가 그걸 잘 알잖아. 우리 부모님 정말 좋은 분이셔. 당신 배경에서 뭐가 모자라네, 뭐가 아쉽네 이런 얘기보다 남들보다 부족한데도 이렇게 잘 살아온 노력 먼저 봐주실 분들이야. 너한테 한마디라도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집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앞으로 살면서 그런 마음고생 다시는 안 하게 해줄게. 남편의 말에 저도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청혼을 결국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 가고 나니까 남편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전 다른 게 아니라 절 따뜻하게 맞아주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꼭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분명 모자란 것도 많고 성에도 안 찰 텐데 이렇게 따뜻하게 날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나. 어디 TV에 나오는 드라마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시부모님은 그렇게 처음 인사를 간 날부터 정말 금이야 오기야 예쁜 막내딸이라도 들어온 것처럼 절 대해주셨고 서방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형수님 생각이 났다면서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며 선물을 안겨줘서 오히려 저희 남편이랑 저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질투를 할 정도였죠. 남편과 처음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서 절 예뻐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되려 딱딱하게 굴었었는데 어느덧 가족들의 친절함에 녹아들어 저도 온전히 사랑받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서방님이 결혼 발표를 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서방님의 결혼과 제 행복이 대체 무슨 상관관계냐고요? 글쎄 승준이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는데 의사란다 의사. 부모님도 다 의사시라고. 승준이 걔 입이 무거운 거야 알고 있었지만 아우 그렇게 괜찮은 결혼 상대가 있는 걸 어떻게 자기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는지 몰라. 하여튼 너네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는 거 보고 승준이 쟤도 빨리 좋은 짝 만나서 가버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잘 됐지. 이제 난 여한이 없어 정말. 에이, 비밀로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결혼할 준비가 다 갖춰지고 나면 가족들한테 보여줘야겠다 하고 아껴놓고 있었던 거지. 형수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성격도 착하고 엄청나게 싹싹하거든요. 제가 그 사람한테도 형수님 자랑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서방님 성격이 어련히 괜찮으신 분 데려오시려고요. 좋은 식구 또 생기겠네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워낙 꽁꽁 비밀로 숨겨놓다가 얘기를 해서 시댁 식구들 모두 다 깜짝 놀랐거든요. 동서될 사람 집안 배경까지 듣고 나니까 더 깜짝 놀랐죠. 물론 저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주눅 드는 느낌이었거든요. 동서도 의사에 동선의 부모님 모두 의사를 하셨던 분들이라고요. 부모도 없고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나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나랑은 전혀 딴판인 인생을 살아서 이런 결혼이 아니면 만날 일도 없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동서의 얼굴을 보고 기겁할 뻔했잖아요. 본인을 오민영이라고 소개한 그 여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어떻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학창시절에 절 그렇게 죽도록 괴롭혔던 애요. 바로 오은주였습니다. 은주 역시 제 얼굴을 알아본 건지 상견례 자리에서 내내 제 눈을 피하고 저한텐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더욱 서방님의 결혼 상대, 제 동서될 사람이 은주인 걸 확신했고요. 마음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아무리 그래도 서방님은 오랜 시간 같이 함께했던 식구인데 이 여자애가 서방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빨리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초치지 말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까 하고요. 그렇게 마음 불편한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은주가 시댁 식구들 몰래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그러더니 냅다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너 오은주 맞지? 이름 바꾸고 얼굴 좀 고치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한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우리 서방님이랑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착한 척을 하면서 돌아다니는진 몰라도 나만큼 너에 대해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민서야, 진짜 미안해. 나 그렇게 전학 가고 난 이후에 계속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이야. 나 한 번만 믿어줘. 어렸을 때 철이 없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저 사람이랑 못 헤어져. 우리 진짜 오래 만났고 결혼 얘기 나온 지도 한참 됐어. 네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남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네가 행복하고 싶단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사람이 못됐어도 그건 경우가 좀 아니지 않니? 네가 어떻게 그래? 전 그 애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손이 벌벌 떨리고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내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다시 만나면 어떤 식으로 화를 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허탈하다고 해야 할지 내가 그동안 얘를 미워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부질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당장이라도 시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릴 줄 알았는지 안절부절 못해하는 은주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통쾌하고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신 아까부터 왜 그래? 아까 재수 씨랑 무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 좋은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참 진짜 잘 되지 않았어? 난 승준이 그 녀석이 결혼 얘기도 안 하고 하길래 내내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엄청 좋아하는 게 보이더라고. 별일은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지. 그래, 내가 봐도 서방님이 동서 엄청 좋아하는 게 보이더라.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 당신 말이 맞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결혼한다는 얘기에 남편도 좀 들떠 보이는 것 같고 머릿속에서 은주가 해했던 얘기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너 하나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여기 와서 은주가 한때 날 괴롭혔던 나쁜 사람이었다 얘기를 해봤자 대체 누가 속이 시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건지 싶어서 결국 전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했어요.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입이라도 뻥끗했으면 그 결혼 충분히 맞고도 남았겠죠. 하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요. 민서야, 진짜 고마워.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우리 이제 한 식구잖아. 정말 형님 동서 사이로 잘 지내보자. 옛날 생각은 싹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봐 주라. 결혼식 날에도 은주, 아니 이제 제 동서가 된 민영이는 제 손을 꼭 붙들고 옛날 모습은 잊어달라며 이제 진짜 한 식구가 됐으니 잘하겠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정작 저는 식을 끝까지 다 보지도 못했어요. 동서의 친정 부모님을 보니까 힘없이 당하기만 했던 옛날 생각이 다시 울컥 떠올라서요.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동서의 모습,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비밀을 지키기로 결정한 건 저였지만 역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 저밖에 모르는 비밀을 안고 그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희 동서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을 정도예요. 분명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님 동서지간으로 잘 지내보자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놓고선 결혼하고 나니 저한테 형님 대접을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억울하게 느껴졌나 보죠. 평소 습관처럼 은근히 절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큰애는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몰라. 맨날 밖에 나가서 자랑하거든. 남들은 시어머니가 반찬해서 직접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우린 반대로 며느리가 반찬해서 시어머니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다들 불성실한 시어머니라고 욕을 하는데 내심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나중에 반찬 가게 같은 거 해도 진짜로 잘 되겠어. 이런 것도 다 타고나는 건데.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 입맛에 잘 맞으셔서 잘 드셔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시어머니가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정말 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원래 성격이 그러시거든요. 남들 단점보다 장점을 더 먼저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저도 시집 온 이후로 시어머니 덕분에 자존감이 많이 높아질 정도였죠. 제가 평소에도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유튜브에서 레시피 찾아서 이것저것 먹어보는 걸 좋아해서 시댁에 놀러 갈 때 새롭게 만든 반찬을 종종 해서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저녁에 가족 모임을 하면 꼭 메인 요리 하나 정도는 해서 들고 가는 편이에요. 음식 맛있는 걸 떠나서 그런 정성이 고마우니까 챙겨주시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어머님, 고혈압 약 드신다고 안 하셨어요? 제가 아까 반찬 먹어보니까 간이 너무 세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고혈압 약 드실 정도면 소금 조절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형님이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써주셨나 보다. 어머님 이거 반찬 저희가 가져가고 저희 병원 근처에 건강식 잘하는 괜찮은 반찬집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입맛에 맞으시는 걸로 사다 드릴게요. 형님 그래도 괜찮죠? 제가 뭐 고혈압 약 드시고 있는 어머님 생각 안 하고 무식하게 소금 쳐서 반찬 했겠어요? 평소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일부러 신경 써서 해가지고 온 건데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또 그렇게 절 무안을 주더라고요. 어머님도 당황하셔서 이거 그렇게 간이 안 세다고 괜찮다고 너도 집어 먹어보라고 반찬통을 내미셨고 그 앞에서 동선 가족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의학 용어까지 섞어가면서 이거 드시면 안 된다. 형님이 몰라도 너무 몰랐다 하면서 반찬통을 쓱 뺏어가더라고요. 겉으로 예의 바르고 착한 척을 했던 동서의 연긴 시댁 식구들 앞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달라질 수가 없다고 하죠. 이젠 정말 마음 착하게 먹고 잘 지내보겠다 얘기하던 동서의 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반찬이야 뭐 기본이고요. 제가 하는 일마다 하도 꼬투리를 잡아대는 통에 어쩔 땐 서방님이 나서서 말릴 때도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질하면서 은근히 따돌림 시키는 실력은 여전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한테 죄다 선물을 돌리면서 저만 다른 선물을 준다던가 하는 것들이요.
형님은 워낙 평소에 검소하셔서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일부러 신경 써서 고른 건데 설마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니죠? 마음에 안 드시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 저 진짜 언니도 없고 해서 형님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거든요. 시부모님 있는 앞에선 저한테 팔짱을 끼고 별의별 알랑방귀를 다 끼면서 시댁 식구들 시야에서 사라지기만 해도 저한테 말도 안 되는 걸로 찬바람 쌩쌩 부는 거죠. 애초에 저한테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생각도 없으니까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동서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이었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런 동서를 마냥 무시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저만 무시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동서 편으로 넘어간 것 같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은근히 저한테 눈치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예, 얼마 전에 둘째가 나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 아무래도 형님이 자기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어? 너 정말 둘째랑 뭐 싸우기라도 한 거니?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집살이 하면서 손윗동서가 날 그렇게 많이 구박을 했었어. 그분들은 아직도 날 괴롭힌 거라고 생각도 안 하겠지만 찬바람 쌩쌩 불고 말 안 걸어주는 거 그거 아직도 마음에 한으로 남을 정도로 맺혀있다 내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내 며느리들은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네. 둘째가 너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네가 어른이니까 좋게 좀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 말곤 정말 둘 사이에 무슨 일 없는 거 맞지? 있으면 나한테도 꼭 말해줘야 된다. 동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긴요, 어머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왜 이유 없이 동서를 미워하겠어요. 오해할 만한 행동이 있었으면 제가 고쳐야죠. 괜히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고 오히려 내가 더 미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바라보는 시어머니 얼굴 보고서는 그래 이번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참아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시댁을 나오고 나서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잠깐 얼굴 좀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자기도 그동안 과거 생각 안 하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던 것이 뜨끔했는지 제 얼굴을 보자 둘이 있을 땐 죽어도 안 하던 형님 소리를 하면서 친한 척을 하길래 제가 언제부터 네가 나 형님 대접했다고 형님 소리야 하던 대로 해 하면서 말을 끊었어요. 웃는 낯으로 살갑게 웃으면서 친한 척을 하던 게 얼굴색을 싹 바꾸고 무슨 일로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부르냐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머님한테 내 얘기 자주 하나 봐. 내가 잠깐 깜빡하고 있었네. 그렇게 없는 말도 전하는 거 좋아하는 애라는 걸. 그래서 이제 나도 어머님이랑 좀 가깝게 지내면서 네 얘기 좀 해보려고. 솔직히 우리 둘이 놓고 봤을 때 내 얘기보다 네 얘기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오늘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그동안 내가 말을 너무 아꼈나 싶더라고. 민서야. 너 또 왜 그렇게 애가 꼬여가지고 그래? 내가 어머님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했다고? 나 그냥 아직도 네가 나한테 마음을 못 풀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고민 상담 좀 했을 뿐이야. 내가 너 때문에 무서워서 어디 시어머니랑 대화할 수 있겠니?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만 말라고. 내가 널 몰라? 너 항상 그런 식이었잖아. 없는 말 만들어 다니고 멀쩡하던 친구 사이 이간질 시키고 내가 어렸을 때나 그런 것들 당했을지 몰라도 이제 택도 없어. 네 말 순순히 다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왕벌 놀이 하고 싶으면 번지수 잘못 찾았으니까 다른 데 가보라고. 저도 이제 당하기만 하고 있던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욱하는 마음 그대로 참지 않고 동서에게 전부 다 쏟아냈습니다. 어렸을 땐 자기 손에 쥐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손윗사람이라고 싫은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제 딴에도 성질이 많이 긁혔겠죠.
입술 꽉 깨물고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다시는 어머님한테 내 얘기 함부로 전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입 잘못 놀리면 그땐 네 실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전부 다 까발릴 거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 말했으면 보통 사람들이면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최대한 사리고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우리 동서 예나 지금이나 제정신이 아닌 건 확실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말했는데 금붕어처럼 그걸 못 알아듣고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거는 걸 보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서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번에 사연을 쓰게 된 큰일이 있기 전까지 이런저런 작은 일들도 많이 있었죠. 제가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 돌잔치에 한 돈짜리도 아니고 반 돈짜리 반지를 들고 왔다 걸려놓곤 친구 아이 돌잔치 가려던 반지가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저것도 지랄하네 하고 넘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자기 딴은 계속 저한테 당하고만 있는 것 같은 것이 어지간히 억울했나 봅니다. 이번에 가족 모임하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싸움이 제대로 뻥 터지게 되었잖아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그 흔한 다이아 반지를 안 맞췄어요.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저희가 모아둔 돈 안에서 최대한 결혼을 하자 하면서 아낄 수 있는 것들을 다 아꼈거든요. 반지를 사는 대신에 혼수를 더 좋은 걸로 장만했으면 장만했지 평소에 그런 사치품에 제가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도 한몫했고요. 그래서 결혼한 지 좀 되고 나이도 있는데 아직까지 명품 가방 하나를 못 사봤네요. 이게 다이아가 워낙 무거워서 이렇게 반지가 계속 돌아간다니까요. 이러다가 빠질까봐 불안해 죽겠어요. 얼른 위에 가드링을 주문하든지 해야지. 형님은 다이아 반지 같은 거 안 하셨다고 하셨죠? 그래도 여잔데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이런 거 싫어하는 여자들이 어딨어요. 다 능력 안 되니까 자존심 안 상하려고 하는 소리지. 나 이런 거 안 좋아한다 하고요. 동서가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살았던 건 아니고 나 진짜로 관심 없어. 그래도 동서가 손가락이 길어서 그런지 반지가 참 잘 어울리네. 어울리는 사람 많이 하면 된 거지 뭐. 평소에 진료할 때 반지를 잘 끼지도 않으면서 시댁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그 묵직한 다이아 반지를 매번 끼고 오는 것도 저보라고 하는 웃기지도 않은 짓일 거예요. 매일같이 자랑을 해도 지겹지가 않은지 맨날 제 앞에서 손을 쫙 뻗고 반지 자랑을 그렇게 해대고 전 이거 빨리 맞장구 안 쳐주면 또 더럽게 오래 갈 거 알아서 그냥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끝내는 편이었죠.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저랑 동서가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과일을 깎아가지고 내오는데 거실로 나간 동서가 갑자기 깍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와중에 전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건가 싶어서 놀라 나갔는데 동서가 손가락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다이아가 하도 무거워서 돌아간다는 그 반지가 어디로 톡 빠져버린 모양입니다. 형님, 제 반지 진짜 못 보셨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과일 깎기 전에 빼서 주방에다 놔뒀는데 그걸 못 보셨다고요? 계속 여기 있었는데 그걸 못 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못 본 걸 못 봤다고 하지 내가 왜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분명 동서 아까 주방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반지 안 끼고 있었다니까.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무슨 소리야?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반지가 없어졌다고 당황하는 건 그렇다고 쳐도 저한테 자기 반지가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다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여태 부엌에 같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설거지를 할 때도 과일을 깎을 때도 과일을 가지고 올 때도 동서 손은 텅 비어 있었던 것으로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하도 비싼 반지니까 집안일을 하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어디 한쪽에 잘 챙겨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마 하자니 그걸 저한테 뒤집어 씌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재수씨, 잘 좀 찾아봐요. 반지에 다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끽해봤자 집안 어디 있겠지. 이게 어디 가겠어요? 형님이 아까부터 제 반지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니 이거 뭐 더 찾아보고 말 거 할 것도 없어요. 범인이 여기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굳이 찾아볼 필요가 뭐 있어요? 뭐? 그럼 네가 한번 해보자는 거지? 너야말로 어렸을 때 습관 그대로 나오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말 만들어내서 뒤집어 씌우는 거. 그건 네 특기였잖아. 왜? 또 이런 식으로 네가 반지 잃어버려 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다 네 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게 네 뜻대로 될 것 같니?
저도 참지 않고 버럭 소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당황한 동서의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가족들은 제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두 사람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냐 물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만났잖아요. 연애를 할 당시에 제 학창 시절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든요. 특히나 절 이렇게 내성적이고 소심하게 만들었던 은주에 대한 얘기도요.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보, 얘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은주야, 오은주.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한다고 나한테 잘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봤지? 이게 딱 얘 실체야. 얜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애라고. 뭐? 오은주? 당신 학교 다닐 때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그 또라이 같은 여자가 재수 씨라고? 재수 씨, 입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시지 그래요. 진짜 내 와이프한테 그랬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가지고는 동서를 붙잡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답해 보라고. 당신이 진짜 오은주가 맞냐? 내 와이프 학창시절에 죽도록 괴롭힌 그 또라이가 맞냐 하고 물었고 얘기를 들은 서방님과 시부모님께서도 동서의 실체에 놀라 입을 떡하니 벌렸죠.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부하가 많이 치밀어 올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는 너야말로 죽을 때까지 비밀 지켜줄 것처럼 굴더니 급한 상황 되니까 남자한테 찰싹 붙어서 술술 다 불어버리는 게 여전하네. 네, 맞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얘랑 사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다 제 탓인 줄 아세요? 얘 좋아하는 사람 진짜 없었어요. 아니요? 누가 이런 애랑 친하게 지내고 싶겠냐고요. 오늘 보니까 알겠네. 역시나 고아 출신 근본은 어디 안 가지. 내 반지 돌려줘. 끝까지 절 범인으로 몰면서 구석에 놔뒀던 제 가방까지 들고 와서 거꾸로 탈탈 뒤집어 엎더라고요. 지갑이며 화장품이며 가방에서 마구잡이로 떨어지는데 가족들도 기가 막혀서 그 광경을 보고만 있고 떨어진 소품들을 주워주기 위해 바닥에 엎드린 남편이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나 해서 남편한테 휴대폰을 건네니 후레쉬를 켜고 소파 밑을 살피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손을 뻗어서 잡아당기려고 하다가 뭐가 닿지 않는지 소파 옆에 놔두었던 효자손까지 꺼내들고 소파 밑을 마구 휘적거렸어요. 그리고 효자손 끝에 걸려 나온 것은 잃어버렸다고 생난리를 쳤던 동서의 반지였죠. 아니, 그게 왜 거기서... 난... 분명 부엌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네. 당신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못돼 먹었구나. 고작 형수님 괴롭히고 싶어서 지금 시댁에서 이런 쇼까지 꾸민 거야? 아까 당신 소파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때 나한테 뭐? 화장품이 굴러가서 주우려는 거라고 해놓고 당신이 그 반지 소파 밑에 직접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기가 막혀서 정말.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이것도 전부 다 얘가 나 일부러 엿먹이려고 소파 밑에다 숨겨놓고 꾸민. 그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동서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화를 참지 못한 제가 한 방 날렸냐고요? 아니요. 전 끝까지 바보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바보 같은 사람 옆에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남편이요. 괴롭힘의 장본인이 동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만 동서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고 그대로 시원하게 뺨을 날렸습니다. 저희 남편한테 얻어맞은 동선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를 꽥 질렀고 가장 통쾌했던 건 시부모님도 서방님도 그 누구도 동서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자기 거짓말도 막이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은주야, 나 그때도 그런 생각했거든. 넌 꼭 네 욕심 때문에 언젠가 네 무덤 파게 될 거라고. 의사 타이틀에 난 평생을 노력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부모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내 것을 못 뺏어서 안달이야? 난 있잖아. 네 인생이 참 불쌍하다. 그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네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해, 은주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감히 나를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어?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난리를 치는 동서의 뺨 저도 한 대 시원하게 후려 갈겨줬어요. 그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캐캐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 동서의 손목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가면서 서방님은 제게 죄송하다 고개를 숙였어요. 은주가 나가고 간 후 시부모님은 저를 앉혀두고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셨죠. 저도 은주의 실체를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요. 결국 서방님과 제 오랜 숙적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좋아하던 동서에게 어떻게 보면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본인이라는 사실이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을까. 그게 저한텐 가장 큰 복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시댁의 행복을 위한 길인 줄 알고 그동안 답답하게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저도 이제 속 시원하게 할 말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보려고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평상시에 사연을 잘 하면서도 저도 즐겁게 듣고 있는데 이렇게 제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있었던 일은 그동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던 일인데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에게 당하고 말았어요.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전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동안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해드리기 전에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 20살 중반 때 회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초반엔 그게 관심이 있진 않았는데 갈수록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성격도 알게 되고 점점 그 사람한테 빠져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은 직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잠깐 일하는 단기 계약직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었는데요.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무래도 정규직은 힘들 것 같아요. 아쉽네요. 더 함께 일하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가기 전에라도 우리 이번 일정도 열심히 해봐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준우 씨는 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민지 씨는요? 저도 만나다 보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가신다니까 아쉬운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계약직 끝나도 사적으로 연락하면 되죠. 평상시엔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서 절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싶었는데 사적으로 연락하자는 얘기를 듣고 나선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실제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선 서로 저녁을 먹으러 만나는 일도 많아지고 호감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고백까지 받을 수 있었죠.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라는 게 이런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서로 잘 맞았고 만나면서 계속 이 사람과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애 경험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진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더 남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로는 서로 응원해주면서 때로는 동료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저를 다독여주기도 하고 남편을 만나면서 감정적으로 절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걸 느꼈어요. 또 이 사람과 연애하면서 느낀 점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사람이라는 점인데요. 감정적으로 절 챙겨주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이 배려해준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 일이 있어서는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일을 한다는 게 신경이 쓰이긴 해도 그 사람이 행복해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3년 정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얘기가 오갔는데요. 남편은 결혼은 현실이지 않냐며 직장이 번듯하지 못한 자신이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만난 기간도 꽤 됐는데 앞으로 미래도 꾸려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이진 않아.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일자리도 계속 구하고 모아둔 자금도 많이 없어서 조금 더 모은 뒤에 하고 싶어. 결혼이라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라면 난 괜찮을 것 같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일자리도 계속 같이 구해보면 되는 거고 잘 될 거야. 그래도 내가 떳떳할 때 하고 싶어서 지금은 너무 이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솔직히 자긴 괜찮지만 난 아직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그럼 내가 취업 준비하는 건 도와줄게. 그리고 너무 부담 느끼지 않아도 돼.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신 생각도 궁금했거든. 나도 자기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야. 나랑 미래까지 생각해주니 고마워.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남편은 그 당시 취업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였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 같은데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이른 나이에 승진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벌이가 높다 보니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은근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본인과 절 비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괜찮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전 사실 남편이 직장을 굳이 좋은 곳에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둘이 함께 먹고 살기에 괜찮은 벌이었기 때문에 더 압박을 주진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렇게 1년을 더 만나는 동안 남편은 노력한 덕분에 취업에 성공했고 그 해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했는데 조심스럽게 남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진지하게 결혼 전에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데 사실 우리 어머니 혼자 계셔서 내가 챙겨드리고 있거든. 그래서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모으진 못하고 있어서.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돈이야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내면 되는 거고 난 금전적인 걸 떠나서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을 얘기했던 거였어. 하지만 그건 내가 자기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인데 한 달 벌이가 500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진짜 난 여보만 있으면 돼. 부부가 금전적인 부분만 나눠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계속 일을 할 텐데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면 되지. 그 당시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고 벌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만 더 벌어도 고정 지출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결혼 준비부터 생각과 다르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했고 자연스럽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혼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버님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식사 자리에서 결혼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저희가 식을 올리려고 해요. 나는 좋다. 둘이 빨리 살림을 합치는 게 좋지. 나이도 들고 지금 시기도 딱 적당한 것 같네. 엄마 허락해 주는 거야? 앞으로 내가 효도하면서 살게. 아가씨도 차만이 예쁘네. 벌이도 좋고. 앞으로 내 아들 고생은 안 시키겠어. 아, 네, 그렇죠. 준우 씨한테 크게 부담되는 일 없을 거예요. 그럼 결혼식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니? 집은 우리 집에서 못 해주니까 당연히 아가씨가 준비하겠지? 네? 아, 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집은 몇 평 정도 되나? 시세는 괜찮은 편이고? 결혼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살짝 불편한 대화들이 오가게 됐어요. 전 사실 아들이 고생할 일이 없겠다는 말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저희 집 평수나 시세에 대해 물어보시며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집 크기도 그렇고 위치도 우리 집에서 거리가 있는 편인데 옮길 생각은 없니? 근처에 아파트 새로 짓고 있는 게 있던데. 에이, 엄마, 내가 뭘 해가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우리 민지한테 장가가는 건데 그 정도는 봐줘. 앞으로 우리가 엄마한테 더 잘하면 되지. 아휴, 그래? 그럼 달마다 보내주는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니? 양가 부모님 용돈은 상의하고 드릴게. 우리도 돈도 모아야 하고 나가는 돈도 생각해야지. 중간 역할을 잘 해준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뭔가 꺼림직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좋게 봐주신 덕분에 식도 잘 올릴 수 있었죠. 그래, 올해 결혼하고 싶다고? 네, 제가 민지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그래,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고? 지금 민지 씨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저희끼리 잘 준비해 볼게요. 양가 지원은 받지 않을 생각이에요.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과의 만남 이후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집갈 때 주려고 했던 돈이라면서 저한테 따로 통장을 주셨는데 제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면서 챙겨주신 건 남편에겐 얘기하지 않고 저만 알고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이 정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트러블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남편이 모아둔 돈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거의 모든 걸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예물 예단도 다 제외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가지고 싶다는 시계가 있다고 말을 하니까 다시 결혼 준비를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짚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도 좋지만 아무래도 지금 재정 상태로 봤을 때 다 하는 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한 번뿐인 결혼인데 자기도 예쁘게 입고 싶지 않아? 이번 기회에 가지고 싶었던 것도 가지고 말이야. 여보가 보태주는 돈이 얼마 안 되잖아. 내가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내가 비용 지불하는 거라서 그 예산 맞추고 싶어. 아, 맞다. 내가 돈을 그동안 잘못 모았던 것도 있지만 우리 축의금 들어오는 것도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 내 앞으로 들어오는 건 다 당신 줄게. 남편의 말을 믿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어머님 앞으로 들어온 돈은 돌려주기로 하고 남편 앞으로 들어온 금액은 제가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이 식을 올린 뒤론 따로 얘기하지 않고 있길래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축의금 들어왔던 거 얼마나 들어왔어? 아, 축의금 그거 다 정산돼서 통장에 들어왔지. 근데 왜 나한테 안 보내줘? 아, 그게 일단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 어차피 당장 쓸 돈도 아니고 비상금 개념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내야 할 것도 있고 여보 결혼식 비용 하나도 안 냈잖아. 아, 여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할 때 여유 있는 사람이 내자더니 이제 와서 생각이 달라진 거야? 그 돈 굳이 안 받아도 여보는 괜찮잖아.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인 앞으로 들어온 돈을 주기에 욕심이 났나 싶어서 그냥 두기로 했어요. 제가 딱히 안 받아도 제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이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축의금을 저에게 못 줄 것 같다면 적어도 말을 저런 식으로 해서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 짜증이 나긴 했지만 좋은 날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던 것도 있는데 이때부터 제 후회되는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뒀는데요. 드문드문 아르바이트를 나가긴 하지만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 일을 그만둔다고 얘기했을 땐 남편이 그만큼 힘들었겠구나 싶어서 조금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 동의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알았다면 남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회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출퇴근 시간도 적지 않아서 아침마다 너무 바쁘네. 많이 힘들었어? 요즘 바쁜 것 같긴 하던데 회사 일이 다 그렇지 뭐. 조금만 더 기운 내보자.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사실 내가 취업을 다른 곳으로 할까 생각 중이라서 자기만 괜찮다면 내가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해도 될까?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재정비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일을 갑자기 그만둔다고? 자기가 힘들면 당연히 그래도 되지만 회피의 목적으로는 일을 당장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잘 생각해봐. 처음부터 당장 그만두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은 생각하고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의 퇴사는 빠른 편이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금방 일을 그만둘까 싶어서 당분간은 봐주기로 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다 보니 집에서 게임만 하는 건 물론이고 집안일을 잘 해주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남편에 대한 생각이 예전보단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다정하고 저를 잘 챙겨주던 남편이 좋았는데 갈수록 집안일도 귀찮아하고 그러면서 제 돈을 펑펑 쓰니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벌써 일을 쉰 지가 3개월이 넘어가는데 간단한 알바라도 하는 게 어때? 뭐야, 자기 결혼 전엔 여보만 믿고 오라면서 나한테 지금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압박 주는 거야? 나도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집에서 집안일을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은 왜 그렇게 많이 쓰는 거야? 매번 배달 음식 시켜 먹다 보니까 카드값 지출도 더 늘어나고 취미 생활한다고 쓴다는 돈도 생각보다 적지 않아.
지금 내가 돈 못 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나 본데 나도 취업하면 당신만큼 벌 수 있을 거야. 지금 내가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는 건데 남편이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데도 말을 그렇게 해야 돼? 본인은 그동안 일을 다녔던 게 힘들어서 회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일하기 싫어서 집에 붙어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여기서 문제는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다 보니 이 사람과의 결혼이 처음으로 후회가 됐죠. 잘 지내고 있니?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용돈이 적게 들어와서 말이다. 준우 씨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번 달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저번 달보단 20만 원 적게 넣어드렸어요. 죄송해요. 2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갑자기 줄여버리면 내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는데 네 용돈이라도 보태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저희도 힘들어서요. 다음에 여유 생기면 용돈 챙겨드릴게요. 남편에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시진 않았는데 저한테만 연락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런 부분을 알아서 커트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중간 역할을 잘 못해주다 보니 힘든 건 다 제 몫이었죠. 직장 생활도 바쁜데 남편은 일도 하지 않고 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힘들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딸이 힘들게 산다는 걸 아실까봐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거야?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요즘 생각이 많아지네. 김서방이 힘들게 하는 거 있어? 원래 남자들은 철이 없어서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 남편이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동안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일 안 하고 있어. 아니, 김서방 일을 그만두었단 말이야?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고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 나도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잘 되지가 않네. 난 항상 딸 편인 거 알지? 너무 힘들면 억지로 버티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꼭 다시 얘기해줘. 지금은 좀 더 기다려주고. 김서방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닐 거야. 엄마 말대로 제가 너무 성급하게 이 관계를 생각한 건 아닌가 싶어서 남편의 구직 활동을 도와주면서 저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강하게 남편에게 취업을 하지 않으면 저도 힘들다는 걸 어필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은 있었죠. 내가 그 전에 여보한테 이런 문제로 부담 주지 않았던 것 같아. 3개월이 지나는 시간 동안 조용히 기다려줬는데 달라진 게 없었잖아. 그래서 말하는 거고 이번에 3개월 기간 동안 취업 활동이 아무것도 없으면 나도 더 이상 생활비 지원해 줄 수 없어. 자기도 힘들었겠구나. 너무 나만 생각한 것 같아서 미안해. 나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괜히 여보한테 짜증낸 것 같네. 일단 생활비는 내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서 줄여볼게. 나도 이번에 주는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보 잘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남편은 알바도 나가고 시험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풀렸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대화를 잘 해볼 걸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와는 다르게 운동도 시작하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알바도 간간히 잘 나가다 보니까 그 뒤론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딱히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생활비에 있어서도 본인 스스로 지출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쓰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평화는 생각보다 길게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편물 왔던데 이거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게 사실 내가 그동안 여보한테 말 못했던 게 있는데 나도 잘해보려고 이번에 주식을 시작했다가 빚이 생겼어. 당신이 무슨 돈으로 주식을 해? 빚까지 생길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걸 상의도 안 하고 혼자 할 수가 있어? 아니, 나도 잘해보려고 했다니까. 근데 잘 안 된 걸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안 그래도 빚이 생겨서 짜증나는데 당신까지 이래야겠어? 도와주지 않을 거면 그런 잔소리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이렇게 우편물까지 날아올 정도면 그동안 돈이 남지 않았다는 건데. 그동안 알바를 하는 줄 알았던 남편은 항상 PC방에서 출근을 해서 그동안 주식을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어요. 수익이 날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까지 생기게 되다 보니 급하게 복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 재산을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만 도와주는 거야? 당신 힘들다고 그렇게 위험한 걸 시작하면 어떡해? 주식은 내가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일단 여보가 갚아준다고 하니까 절반은 내가 꼭 일해서 채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제 입장에선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았지만 빚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편이었고 이번에만 막아주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이거 하나 때문에 신용상 문제가 생기는 것도 신경이 쓰였고 남편이 혹시라도 더 큰 사고를 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전 따끔하게 남편에게 한 소리 해주고 절반 정도를 갚아주면서 절반은 남편이 해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제가 준 돈마저도 주식에 날리게 됐고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땐 진지하게 이혼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가 남편이 구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제 생활비를 썼을 때였는데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얘기를 주변에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제 남편 얘기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시어머니께 가서 이혼을 얘기하기로 했어요. 내가 보태준 돈을 가지고도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믿고 같이 살겠어?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어머니께 가자. 내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다시 돈 벌 수 있을 줄 알았지. 여보한테 진짜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 거야? 돈도 안 벌고 날린 돈은 억대까지 갔는데 이걸 나한테 다 봐달라는 거야? 내가 다시는 주식에 손을 대지 않을게. 그리고 빚도 나 혼자 다 갚을게. 여보가 나한테 보태준 돈까지 직장도 바로 구해서 다닐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참아주라. 남편이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마음이 약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럼 제가 느꼈던 후회는 사라지고 이 사람에 대한 안쓰러움이 남아서 한 번 더 봐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까지 빌고 말을 하는데 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친다고 느끼게 됐어요. 계속 도움을 주었던 제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전 아무것도 없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에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각서를 쓰게 했고 실제로 제 남편은 짧은 시간이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구해서 바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 이번에 적은 시간이지만 집 근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어. 여보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하나씩 시작하면 되는 거야. 당분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자기는 그 돈으로 이자 내고 조금씩 모아서 원금 갚아 나가면 되지. 고마워. 능력 있는 와이프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네. 내가 꼭 좋은 취업 자리 나오면 가서 호강시켜줄게. 말이라도 고마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번엔 진짜구나라고 느꼈죠. 일터에 제가 직접 가기도 했고 음식점이라 저녁을 거기서 먹고 오기도 했거든요. 남편네 벌이가 저보다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의 생활은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용돈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양가 부모님께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데 이상한 논리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한 사람이고 너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경제적인 활동도 하시는데 내가 좀 더 용돈을 받아야 되는 거 맞지 않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용돈은 생활을 하시라고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생활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엄마 이 정도도 많이 주는 건데 350은 솔직히 과하지 않아? 그래도 그렇지 나는 좀 서운하다. 능력 있는 며느리 얻어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또 용돈도 더 두둑하게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선짜리 우리 준우 보내는 건데.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맞는 말 아니니? 네가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내가 말하겠냐고.
솔직히 억울했어요. 용돈은 용돈대로 드리고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휴가철이 되면 시간 같이 보내기도 했는데 말씀을 저렇게 하시니까 섭섭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마무리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두 분이 생활하실 때 필요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고 장인어른 장모님 용돈 드리는 걸 조금 줄여서 우리 엄마 드리면 되지 않을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양가 부모님은 동일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여행 갈 때도 똑같이 보내드리잖아. 그리고 생각을 해봐. 지금 드리는 돈도 적은 돈 아니야. 이 정도면 한 달 생활비 충분하시고 350은 과해. 부모님께 해드리는 건데 과한 게 어딨어. 더 해드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여보도 계속 부모님 편만 드는데 우리 엄마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봤어? 기가 차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모든 생활을 제 월급으로 하고 있는데 고작 한 달에 200벌이도 되지 않는 남편이 시어머니 용돈으로 350을 주란 얘기를 하니까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다음부턴 더 이상 용돈 문제로 인해서 다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항상 어머니께선 제게 전화를 하시면 한숨을 푹푹 쉬시고 용돈이 부족하단 말씀만 계속 하셨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생활이 그렇게 어려우신 것도 아니고 집값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부족할까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주고 계신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활비를 어머니께 보내드리면 그 돈을 바로 남편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결정적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겐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스포츠 토토부터 시작해서 주식까지 안 하는 게 없을 정도였는데요. 항상 돈을 잃은 것인지 어머니께 연락을 해서 생활비를 조금만 보태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는 사업을 준비하고 싶다면서 돈을 받았던 내용들이 있어서 충격적이었죠. 이런 부분들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어머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두 사람 벌이가 750인데 나한테 350 줘도 남는 돈 가지고 생활을 못한다는 말이냐? 못하죠. 어머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고정 지출만 해도 나가는 돈이 더 많고 양가 부모님께 지금 용돈 줄여야 할 판인데 늘려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여기서 용돈을 줄이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니? 늘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너만 생각하는 것 같아 서운하구나. 듣자 하니까 못 해먹겠네요. 저기요. 750 중에 제가 600 벌고요. 남편은 겨우 150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데 당연히 제 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아들 벌어서 먹여 살려주면 감사한 줄 아셔야죠. 당신 지금 어머니께 무슨 말버릇이야. 먹여 살리는 거 맞지만 말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말이 심하다고 생각됐으면 적어도 당신이 이렇게 해선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봐준 게 몇 갠데. 내가 그 일들은 다 사과했잖아.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꺼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됐다. 나도 저렇게 시어머니 무시하는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알아. 지금 저 치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봐드린 게 얼만데 남편 그대로 다시 반납할게요. 다시 데려가세요. 가지고 있던 빚도 그대로 남편이 가져갈 거니까 알아서 갚으시고요. 빚? 아니 무슨 빚을 말하는 거냐? 그건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들었는데. 저한테도 거짓말로 숨기더니 어머님한테도 그랬던 것 같네요. 제가 그래도 어머님 생각해서 그동안 남편이 벌이가 적어도 티내지 않고 감당하려고 했는데 역시 호의만 베풀어주면 안 되는 거네요. 이만 가볼게요. 이혼 서류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가게에서 빠져나왔고 그 뒤로는 남편이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계속 연락이 오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남편이 미안하다며 한 번만 봐달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선 완전히 정이 떨어지고 말았죠. 사실 제가 그동안 못했던 게 없다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지 이혼할 준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제 돈을 가지고 외도까지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휴대전화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사장님이라고 적어둔 대화방을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사랑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없을 땐 통장에서 돈을 빼 사용을 했더라고요. 사진까지 있었는데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누군진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직접 외도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왜 열이 오르면 머리가 아프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더 이혼에 대한 결심이 바로 섰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슬픈 감정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이 생활에서 벗어나는 게 저에겐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하면서 이사를 가기로 했죠. 이 사람과 함께했던 공간에 계속 있으면 오히려 저도 심적으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남편이 집을 알다 보니까 계속 찾아오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그렇게 집을 정리하게 되고 남편이랑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위해 번호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혼이 조정되는 기간 동안에 바꿀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을 미리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으니까 위치가 좋은 곳이라서 그런지 집이 빨리 빠졌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사를 가고 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짐도 다 엄마 집으로 보내놓고 집까지 정리해버리면 어떻게 우리 관계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아직 현실 파악이 잘 안 되나 본데 우리 이혼 진행 중이고 집 내놓은 거 내 명의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야.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까지 당신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다 사과했잖아.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동안 내가 주식해왔던 거 다 내 잘못이야. 사과할게. 사과 잘 받았고 그것과는 별개로 난 당신이랑 다시는 같이 살 수 없어. 나한테 거짓말만 하는데 어떻게 믿고 같이 살아? 그리고 전에 쓴 각서 기억나지?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깔끔하게 이혼해 주기로. 그 각서가 무슨 소용 있겠어. 내가 진짜 이번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더 잘해줄 수 있어. 나 얼마 전에 회사 붙었단 말이야. 회사 붙은 건 잘된 일이고 앞으로 당신 인생 잘 살아가면 되겠네. 난 시간 낭비 더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당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상간녀 소송을 얘기하니까 남편은 무슨 얘기냐면서 저한테 말을 하길래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모두 보내줬어요. 사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어리석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대화 내용도 그렇고 저에게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절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혼을 준비하며 동시에 상간녀 소송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었죠. 상간녀 소송이라니. 그 사람이랑 그런 관계 아니야. 대화 내용 다 봤는데 오해야. 말이 되는 소리래. 어떻게 아무 사이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더러운 대화까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받았던 돈으로 그 사람이랑 데이트도 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소송에 포함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야. 그것만 좀 참아줘. 그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어. 내가 유부남인 거 숨기고 만난 거야. 아직 상황을 잘 모르나 본데 대화 내용 보니까 와이프는 자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몰랐다고? 그동안 내가 쓴 돈 뱉을 테니까 그 사람한텐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줘. 전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상간녀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들이 저에겐 상처가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선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제대로 소송을 준비하게 됐어요. 먼저 연락처로 바로 전화를 해보니까 그 상대를 알고 나서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세요?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피는 상간녀야?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글 읽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 알잖아. 나 정말 너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 적어도 날 생각했으면 네가 이렇게 해선 안 되지. 게다가 가정도 있는 사람이 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도 없길래 누군가 했는데 내 친구였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미안해. 앞으로 만나지 않을게. 연락도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내 남편한텐 얘기하지 말아줘. 적어도 남편이 네 아들이 자기 아들인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대화 내용으로 다 봤어. 남편이랑은 하지도 않으면서 애가 생겼다면서? 아들은 진짜 우리 남편에 맞아. 부부 생활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했겠어. 진짜 믿어줘. 그럼 내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너에게 알려줄게. 뭐든 말만 해. 소송 비용이란 내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서 5천만 원 준비해줘. 이 정도면 너한테 좋은 조건인 거 알지? 당장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알잖아, 나 전업주부인 거 대출도 안 나올 텐데. 한 번만 봐줘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넌 친구라는 연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 준비 못하면 그대로 소송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돈 보내기 전까진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상간녀는 제 친구여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는데 게다가 가정이 있는 애라서 생각도 못 해본 것이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결혼 초에 친구 부부와 함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이 몰래 연락처를 교환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됐죠. 이미 몇 년이나 지속된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역겹더라고요. 그래서 더 제대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싹 받을 생각으로 변호사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다행히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던 제 친구는 다행히 5천만 원을 구해서 소송을 면하게 됐고 남편이랑 이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살아가던 그 시간들이 저에겐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지만 점점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아지면서 그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얘기한 건 좋았지만 그렇다고 다시 깨진 이 관계를 붙이기엔 어려움이 있었죠.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먼저 사과하마. 그때 그렇게 널 쳐서는 안 됐는데 내 감정에 나를 못 이겨서 그렇게 했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연락 안 해주셔도 돼요. 사실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우리 준우가 많이 부족한데 너한테 모질게만 대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지금이라도 우리 잘 지내보면 안 되겠니? 준우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혼자서 견뎌내기보단 네가 같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준우 씨가 단 한 번도 저한테 생활비 준 적 없어요. 벌이도 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된 적도 없고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주식하면서 돈을 날리는 걸 보면서 기회를 아예 안 줬던 것도 아닌데 다시 같이 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머님 욕심 아닌가요? 그럴 일 없으니까 다신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아들분이 다른 여자도 함께 만나고 있었는데 아시고 계셨어요? 외도까지 했는데 제가 더 봐줄 이유 없죠. 칼같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끊어내고 난 뒤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허전함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제가 하고 싶은 것으로 채우면서 나아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선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얘기하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금전적으로도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건물을 한 채 주셨고 덕분에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비상금을 투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소식을 전 남편이 들었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오는 것이 짜증이 나긴 했지만 전화를 받아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어요. 너 이혼하고 나서 완전 날아다니더라. 건물도 한 채 생기고 투자도 한다며? 나한텐 그렇게 주식한다고 뭐라고 하더니 결국엔 너도 시작했잖아. 하지만 다른 게 있지. 넌 내 전 재산을 꼬라박은 거고 난 내가 알아서 여유자금 만들고 있는 거야. 이혼한 마당에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네 돈 아니니까 눈독 들이지 말고 꺼져. 내가 따지려고 전화한 게 아니잖아. 그냥 당신 잘 지내나 싶어서 연락했던 건데 왜 그렇게 날카로워? 당신이 내 안부 물으려고 연락해왔으면 이렇게 물어봐선 안 되지. 당신의 뻔한 속을 모를까. 그래도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앞으로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앞으로 연락 안 할 테니까 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얼마 정도만 빌려주면 안 되겠어? 그냥 전 남편에 대한 정으로 조금이라도 날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미안한데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야지. 왜 나한테 빌려달라 그래? 염치도 없다. 빌려줄 돈 단 1원도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그 뒤로도 저에게 금전적으로 도와달란 얘기를 많이 했지만 도와주지 않고 있다가 제 눈에 번쩍 뜨 있는 복수 방법이 하나 생각났어요. 원하는 대로 돈을 빌려주고 그만큼 이자를 받는 것이었죠. 얼마 뒤에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다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주는 조건에 대해 말을 해줬죠. 이자율은 물론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자가 늘어난다는 공증을 받아서 그 서류를 토대로 계약을 하자고 했죠. 남편은 좋다면서 얘기를 했고 저에겐 적지 않은 돈인 1억을 빌려가게 됐어요. 이자를 포함하면 달마다 들어오는 돈이 꽤 큰 돈이라서 저는 쏠쏠하게 용돈벌이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3달 정도는 꾸준하게 보내더니 그 뒤론 저에게 돈을 안 보내서 계속해서 이자가 쌓이는 상황이었죠. 저야 나중에 소송을 하면 되니까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돈을 못 보냈는데 사실 이전에 있던 돈도 어쩌다 보니 다 사용하게 돼서 혹시 괜찮으면 추가로 돈 더 빌릴 수 있을까? 이자는 바로 낼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거야? 지금 빌린 돈도 나한테 다 갚지도 않았는데 돈을 더 빌려달라고? 제발 이번에 또 한 번만 날 살려주면 좋겠어. 진짜 이번엔 큰일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됐고 내가 못 받을 돈도 소송으로 다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아직도 당신 와이프라고 생각하나 본데 지금은 갑과 을의 관계가 확실하거든. 내가 빌려달라고 한다고 다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이럴 줄 알고 내가 돈 빌려준 거야. 당연히 못 갚을 줄 알았거든. 남편은 역시 제 예상대로 몇 달 뒤에 이자도 보내지 않아서 원금을 포함한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신경 쓸 건 아니었고 그대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시작했죠. 남편은 제 돈을 갚지 못해서 어머님 집까지 빼고 남은 금액을 저에게 다 송금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이 되다 보니까 빠르게 압박을 해서 받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라며 송금을 해주는 잔액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결국 본인의 아들이 잘난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길바닥에 내앉게 됐고 남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용직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동안 주식을 하면서 신용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면서 본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랑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보단 그동안 절 힘들게 한 만큼 남편도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남편은 저에게 조금만 더 잘해주고 알아서 중간 역할을 해주었다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본인 스스로 복을 걷어찼다는 걸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사실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한 부분에 속하지만 그것도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했던 주식 같은 것도 주변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이 봤기 때문에 예전부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건 국내 주식은 아니고 외국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요즘 쏠쏠하게 잘 들어와서 솔직히 주식이 완전히 나쁘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제 돈으로 본인의 돈인 마냥 생활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사실 제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란 생각이 더 많이 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혼까지 했던 것 같네요. 충격적이었던 남편의 외도 그리고 주식으로 인해서 제 돈까지 낭비가 되는 일이 생기게 됐지만 이번 기회를 느끼게 됐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번 일로 친구와 남편을 잃게 됐지만 오히려 지금 끊어낸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돈을 빌려주는 게 쉽지 않았어요. 심적으로 계속 힘들었고 또 이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참하게 망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국엔 길바닥까지 나앉게 만드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네요. 씁쓸하지만 부모님께서도 오히려 지금이 잘된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일생일대에 있어서 이렇게 큰 일을 겪어보셨나요? 사실 요즘은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곤 하지만 이렇게 겪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도 정말 힘들었겠구나 싶어요.
이혼을 하기 전까진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서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더 많이 참았던 것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외도를 그냥 넘기기는 힘든 부분 중 하나더라고요. 곱씹을수록 생각이 나는 건 물론 한 번은 터뜨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절 돈으로만 보시던 시어머니 덕분에 다 터뜨리고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철저하게 망가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들도 나아졌다는 걸 느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은 따로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이 안 좋다 보니까 숨어서 사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다 감싸주지 마시고 저처럼 결단이 있는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족한 얘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제 기생충 같았던 남편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보내며 앞으로는 저를 위해서 생각해 보려고요.